한 번만 더 그 여자에 대해 입에 올리기만 해봐. 내 인생을 완전히 끝장내버릴 테니까.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이 말을 내뱉은 사람은 미치광이 스토커나 광기 어린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동의 거대한 에너지 그룹을 이끄는 억만장자 알림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히잡을 쓴 한 무슬림 여성이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죠. 여러분, 무슬림 여성에게 히잡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는 것 이상의 의미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들에게 히잡은 신앙의 상징이자 전통이며 가문의 명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최고 부호 가문에 따른 한국에서 그 모든 것을 뒤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국인 남자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소름 돋도록 놀라운, 그러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저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알림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 강남에 붐비는 도심 한가운데 서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제 목소리로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게는 기적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30살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나고 자랐죠. 제 평생 단 한 번도 온전히 제 의지대로 삶을 결정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중동에서 가장 큰 석유 재벌 중 하나인 알림 에너지 그룹의 회장님이십니다. 우리 집 거실은 평범한 사람들의 집 전체를 합친 것보다 컸고 정원에는 3개의 거대한 분수가 물을 뿜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과 부유함 뒤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제게 히잡을 씌워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 오늘부터 너는 알림 가문의 진정한 여인이다. 너의 모든 행동은 우아하고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어야 해. 그날 이후 히잡은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벽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LSE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아버지가 철저히 짜놓은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똑똑하고 교양 있는 며느리는 비즈니스와 가문 간의 결속에 큰 이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논리는 언제나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카타르로 돌아오자마자 이미 제 결혼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거대 금융그룹 후계자와의 정략 결혼이었죠. 상대는 저보다 5살이나 많았고 저는 그의 얼굴조차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에겐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어요.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꿈? 내 꿈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욱 드높이는 것이다. 매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 삶일까? 다른 사람이 써놓은 대본대로 움직이는 배우처럼 사는 것. 이게 내 운명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아시아개발은행 ADB에서 주관하는 연구 프로젝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다양성 정책을 연구하는 단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제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무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제 박사 학위 논문을 위해 이 연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마침 알림그룹도 한국의 기업과 친환경 에너지 파트너십에 대해 논의 중이던 시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허락하셨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딱 3주다. 경호원 하산과 동행하고 우리 가문의 문화와 명예를 절대 잊지 마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끝없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제 경호원 하산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가씨, 한국은 우리 세계와 너무나도 다른 곳입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름 속에
저의 유일한 희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제 가슴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와 처음 들이마신 한국의 공기는 촉촉하고 서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호텔이 있는 강남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풍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 복잡하지만 질서정연한 도로, 그리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남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은 외로우면서도 낯설었고 동시에 제가 평생토록 꿈꿔왔던 갈망의 그림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는 하산과 함께 강남의 코엑스 몰과 가로수길로 나갔습니다. 예상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 누구도 저의 히잡을 이상하거나 불쾌한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유학할 때만 해도 저는 호기심 어린 때로는 차가운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를 그저 자연스러운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한 카페에 들어갔을 때 제가 커피를 주문하자 바리스타가 친절한 미소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카타르에서 오셨군요. 와우, 정말 아름다운 나라죠. 그 짧고 다정한 대화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어떠한 판단도 편견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북촌 한옥마을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전통 가옥이 늘어선 길을 걸으며 저는 이 나라 사람들도 자신들의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째서 이토록 자유로워 보일까요?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며 환한 미소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공존하는 방식이 저에게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온 지 4일째 되던 날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연구원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 2호선에 탑승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강남역에 도착해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짓눌리는 것처럼 답답해졌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략 결혼 문제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면 부족까지 겹쳐 제 몸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아가씨, 하산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지하철역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제 의식이 희미해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저를 둘러싼 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낯선 한국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앰뷸런스 안에 있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누군가 제 손목을 잡고 맥박을 체크하며 한국어로 묻고 있었습니다. 환자분, 제 말 들리십니까? 하지만 제 의식은 여전히 몽롱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눈부시게 하얀 천장과 형광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온갖 의료기기들의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전도 ECG에 이상 소견이 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병원,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곳. 나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걸까? 바로 그 순간 한 남자가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괜찮으세요? 유창한 영어로 건네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무척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름표에는 이지훈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너무나도 다정하고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이지훈 선생님이 부드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환자분께서 강남역에서 쓰러지셨고 구급차로 이곳에 이송되셨습니다. 심장에 약간의 무리가 온 것 같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장이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급처치는 모두 끝났고 지금은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이지훈 선생님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이지훈. 처음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이 남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산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원비는 얼마나 나오죠?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선생님은 손을 들어 하산을 진정시켰습니다. 지금은 응급 상황입니다. 환자의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는 나중에 천천히 처리해도 됩니다. 그 말에 조금 안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얹혀 있었습니다. 단 3주 일정으로 한국에 왔는데 벌써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다니. 이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까? 아버지가 아시면 당장 나를 카타르로 끌고 가실 텐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으면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지훈 선생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엉킨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다독여 주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땅에 내려앉은 별들 같았습니다. 아름답지만 철저히 외로웠습니다. 나는 도대체 이 낯선 도시에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이지훈 선생님이 회진을 왔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보았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어젯밤은 잘 주무셨나요? 가슴 답답한 건 좀 어떠신가요? 선생님의 다정한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겁이 나요. 이 선생님이 청진기를 꺼내 제 심장 소리를 들으려 할 때 제 안에서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카타르의 문화적 관습 때문에 평생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여성은 가능한 한 여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응급 상황이었고 이 선생님이 저를 치료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히잡을 쓰고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저를 신기한 구경거리 보듯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그저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서 대했습니다. 지금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생님이 세심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때 하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문화권에서는 여성 환자는 가급적 여성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지훈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이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 병원의 여성 심장내과 전문의들은 모두 수술실에 들어가 계십니다. 환자분께서 불쾌하지 않으시다면 제가 계속 주치의를 맡고 싶습니다만 만약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내일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이지훈 선생님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친절하고 명확했으며 무엇보다 그는 저를 억만장자의 딸이나 낯선 무슬림 여성이 아닌 그저 치료가 필요한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께서 계속 제 주치의를 맡아주세요. 검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 혹시 식사에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이름은 김소진 간호사였습니다. 저는 할랄푸드를 먹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김소진 간호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양팀에 바로 연락해서 할랄 인증 식단을 준비해달라고 할게요. 그리고 메카의 방향, 키블라은, 어느 쪽인가요? 간호사님은 스마트폰을 꺼내 나침반 앱을 열어 방향을 찾았습니다. 아, 이쪽 방향이네요. 기도하시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시면 차트에 기록해둘게요. 그 시간에는 의료진이 병실에 들어가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마터면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파리나 런던에서 유학할 때도 심지어 제 고향집에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제가 직접 할랄 식당을 찾아 헤매야 했고, 기숙사에서 기도를 할 때도 행여나 룸메이트에게 방해가 될까봐 늘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낯선 한국의 간호사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의 종교와 문화를 깊이 존중해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옆 침대에 누워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디가 아파서 왔어? 심장이 안 좋아? 박 할머니라는 분이었습니다. 네, 조금요. 쯧쯧. 한창 예쁠 나이에 심장이 아파서 어떡해. 고향이 어디야? 카타르에서 왔어요. 아, 카타르. 중동에 있는 기름 많이 나는 부자 나라 맞지? 할머니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도 저는 전혀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걱정과 따뜻한 정에서 우러나온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근데 머리에 쓰고 있는 건 뭐야? 히잡이라고 하던가? 네, 맞아요. 히잡이에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여자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 장옷이나 쓰개 치마를 둘러서 얼굴을 가리곤 했어. 그거랑 비슷한 거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도 여성이 머리를 가리는 비슷한 전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로웠고 왠지 모를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이지훈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성 부정맥입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는 치명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죠? 먼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5일 정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매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줄이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환자분을 극도로 힘들게 하는 고민거리나 문제들이 있었나요? 정략 결혼, 통제받는 삶, 나에게 선택권이 없는 암울한 미래. 수많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조금요. 말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마음에 얹힌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역시 치료의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강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지려는 의사의 순수한 진심이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며칠 동안 저는 이 병원에서 매일매일 놀라운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매 끼니마다 정확히 할랄 인증 라벨이 붙은 식사가 나왔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간호사 선생님들은 병실 문을 조용히 닫아주며 저만의 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지훈 선생님 본인도 제 기도 시간을 피해 회진 일정을 조정해 주셨죠. 어느 날 저녁 이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셨나요? 이 선생님은 잠시 옛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큰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담당하셨던 주치의 선생님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어머니를 치료해 주셨어요. 비록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의사 선생님의 헌신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선생님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끝까지 희망을 주는 사람요.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왜 그토록 따뜻한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사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환자의 영혼까지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5일이 지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약물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제 컨디션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와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 선생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라 씨에겐 행복한 순간들이 필요해요. 서울에는 야경이 아름다운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높은 전망대에 올라가 가슴 탁 트이는 서울의 밤 풍경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날 오후 늦게 저는 하산과 함께 롯데월드타워의 서울 스카이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득히 높은 곳에 오르자 발 아래로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망대에 서서 유리창 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나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한강의 다리들과 끝없이 이어진 자동차의 불빛들은 마치 지상에 내려앉은 은하수 같았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제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제가 혼잣말을 하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라 씨,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지훈 선생님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저도 바람 좀 쐴 겸 나왔습니다. 정말 우연이네요. 이 선생님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하사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경호 위치를 옮겼습니다. 저와 이지훈 선생님은 나란히 서서 서울의 숨막히는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결코 어색하거나 차가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는 어떤 곳인가요?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정적을 깼습니다. 아름다운 곳이에요. 하지만 저를 숨막히게 하는 곳이죠. 저는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은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제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심지어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까지도요. 저는 사랑하지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3주 뒤면 카타르로 돌아가야만 해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선생님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더니 이윽고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라 씨,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 목이 맸습니다. 저는 선택하고 싶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제 의지로 선택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쓴 대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강요받아서가 아니라 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히잡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나의 선택으로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이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눈물을 닦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이후로 처음으로 제 안에 작은 용기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우리는 전망대 한 구석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라 씨. 이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제 마음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떠나 저는 사라 씨라는 사람 그 자체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지훈 선생님의 고백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평생 저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저를 알림 가문의 딸이거나 석유 재벌의 상속녀로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선생님은 오직 사라라는 한 명의 여자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이상하게 뛰어요. 제가 병상에서 아파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사랑일까요? 이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사라 씨는 3주 뒤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죠? 그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평생을 찾아 헤매던 제 진짜 삶의 의미를 비로소 여기서 찾았으니까요. 제가 진심을 다해 고백했습니다. 저 역시 당신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손을 잡은 채 침묵 속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다른 문화, 종교, 국가를 가진 두 사람.
현실적으로 이 사랑은 절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밤, 우리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세상 그 어떤 장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하산이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다가왔습니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이 애절하게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끝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가문의 명예와 전통인가? 아니면 진정한 사랑과 자유인가?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부정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슴 뛰문 사랑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온전한 의지로 선택한 사랑이었습니다. 이틀 뒤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사라, 당장 귀국해라. 두바이 가문과의 결혼식 날짜가 확정되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결혼할 수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무거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느냐?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무자비했습니다. 3일 주겠다. 3일 안에 한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모든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너를 강제로 데려오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미친 듯이 떨렸습니다. 저는 울면서 이지훈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단숨에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급하게 연락한 한국의 변호사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법률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 결혼은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사라 씨가 원한다면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한 줄기 희망이 보였지만 동시에 극도의 두려움도 몰려왔습니다. 나는 이대로 영영 가족과 절연하게 되는 걸까? 그런데 3일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전용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으로 날아오신 것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버지를 마주했을 때 저는 두려움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아버지의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 남자를 만나고 싶구나. 이지훈이라는 그 의사 말이다. 아버지가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에 우리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네가 내 딸을 사랑한다고 했나? 아버지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라 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 선생님은 단 한치의 흔들림도 물러섬도 없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우리의 이슬람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저는 사라 씨의 신앙을 존중합니다. 그것은 사라 씨라는 사람을 이루는 아름다운 정체성의 일부이며 저는 사라 씨의 그 모든 모습을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 선생님을 뚫어지게 응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1990년대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유학 생활을 했네.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길거리에서 심한 인종차별과 모욕을 당했지. 사람들은 나를 아랍 테러리스트라 부르며 침을 뱉었네. 아버지의 입에서 처음 듣는 충격적인 과거였습니다. 그때 나를 위기에서 구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준 노부부가 있었어. 윌슨 부부였지. 그들은 나를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수프를 대접해 주었고 심지어 내가 편안하게 메카를 향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방 한편을 깨끗하게 치워주었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조건 없는 존중과 배려. 그것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었어. 그런데 며칠 전 하산에게 보고를 받았지. 내 딸이 한국의 병원에서 쓰러졌을 때 한국의 의료진이 내 딸의 종교와 문화를 배려하며 보여준 헌신이
40년 전 내가 윌슨 부부에게 받았던 그 따뜻함과 똑같았다는 것을. 아버지는 다시 이지훈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의사 선생, 자네는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허락하겠다. 그 순간 저는 꾹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하며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2달 후 서울에서 우리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오전에는 이슬람 전통 방식의 예식을 올렸고 오후에는 한국식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세속식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거울 앞에 제 모습은 정말이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우아한 히잡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동과 한국 두 문화가 눈부시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는 병원 입원실에서 만났던 박 할머니도 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라 아가씨, 결혼 정말 축하해. 할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아가씨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어. 박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민수 말이야. 2000년대 초반에 카타르의 건설 엔지니어로 파견 가서 일했었거든. 근데 그때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다쳤어. 그때 카타르의 현지 병원에서 우리 아들을 무료로 정성껏 치료해줬고 어떤 무슬림 간호사가 밤낮으로 우리 아들을 간호해줬다지 뭐야.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응급실에 실려와서 내 옆 침대에 누웠을 때 나는 이게 20년 전 우리 아들이 받았던 그 크나큰 은혜를 갚을 하늘의 기회라고 생각했어. 세상에 흩어진 사랑은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법이거든, 아가씨. 결혼 후 저는 서울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오아시스 다문화 센터를 설립하고 과거의 저처럼 낯선 땅에서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끼는 무슬림 여성들과 외국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자문, 병원 진료, 통역, 한국어 교실, 그리고 한국 내 할랄 음식 정보 제공까지. 법률 자문, 제가 한국에서 받았던 그 거대한 사랑과 배려를 다시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지난달,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이민 다문화 정책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제 남편 이지훈 선생님은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에 글로벌 환자 케어 센터를 설립했고, 저는 그곳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의료 케어 시스템이 이제 한국 전역의 병원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과 카타르 두 문화가 맺은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죠. 저는 여전히 히잡을 씁니다. 하지만 지금의 히잡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오롯이 저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제 신앙의 표현이자 자랑스러운 제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사랑의 언어는 바로 존중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결코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굳건한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강요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저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함께 아파트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던 때가 떠오릅니다. 제가 물었죠. 여보, 운명을 믿어? 지훈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택을 믿어. 우리가 내린 매 순간에 용기 있는 선택들이 모여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해.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제 심장의 목소리에 솔직해지기로 선택했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 지금의 행복한 저를 만들었습니다. 오아시스 다문화 센터 설립 1주년 기념일 50명이 넘는 무슬림 여성들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등 다양했습니다. 그중 인도네시아에서 온 한 젊은 여성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라 언니,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침내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함께 서로를 돕기 위해 여기 있잖아요. 이것이 제가 앞으로 평생토록 하고 싶은 일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문화가 얼마나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서로 다른 신앙이 어떻게 아름답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말입니다. 며칠 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 감수성과 환자 존중 케어 특강의 강사로 당신을 모시고 싶대. 초청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연약한 환자가 이제는 다른 의료진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돕는 자리에 서게 되다니. 이 모든 여정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다시 발코니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되었죠. 여보, 후회한 적 없어? 제가 장난스레 물었습니다. 후회라니? 나를 선택한 거? 남편이 웃으며 반문했습니다. 당신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렸잖아. 이슬람 문화도 공부해야 했고, 까다로운 우리 아버지와도 잘 지내야 하고. 남편은 제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사라,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선택이었어. 당신은 나에게 그저 사랑만 준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롭고 넓은 시야를 선물해줬어. 저는 남편의 넓은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깊이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다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당신이 가르쳐 줬어. 지난 겨울 아버지가 다시 한국을 찾으셨습니다. 저를 억지로 끌고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첫 손자를 보기 위해서였죠. 병원 분만실 밖에서 아버지, 남편, 그리고 하산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오자 아버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건강한 남자아기입니다. 간호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손자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로운 미소가 아버지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사라, 아기 이름은 무엇으로 지었느냐? 아담진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담은 이슬람의 훌륭한 전통을 기리는 의미이고, 진리, 진와 나아감, 을 의미하는 한국 이름이에요. 두 세계의 새로운 시작과 결합을 의미하죠.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이름이구나. 두 세계를 잇는 아름다운 다리가 될게야.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회복하고 있을 때 박 할머니께서 다시 병원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라 아가씨는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냈어. 할머니가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결코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걸 아가씨가 보여줬잖아. 서로를 이해하고 뼈속 깊이 존중하려는 그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박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은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던 그 두렵고 막막했던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저를 이 나라 사람들은 한없는 따뜻함과 깊은 존중으로 껴안아 주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남편이 저와 아담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고층 빌딩 숲을 지나며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처음 서울 스카이 전망대에 갔던 날 나눴던 대화, 기억나? 당연하지. 당신이 나한테 물었잖아. 이게 사랑일까요? 하고 남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는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 그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짜 사랑이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하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집에 도착해 아기 침대에 누워 새근새근 잠든 아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이는 희망입니다. 가능성입니다. 서로 다른 두 세계와 문화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게 섞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남편이 뒤에서 저를 따뜻하게 백허그로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냥. 만약 내가 그때 한국에 올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버지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면? 당신을 선택할 용기가 없었다면? 하지만 당신은 결국 해냈잖아.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만 바꾼 게 아니야. 이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아시스 다문화 센터는 이미 수백 가족의 정착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실질적 지원을 넘어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집트에서 온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시댁 식구들에게 문화적 차이로 배척당하고 있다며 지독한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심정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사랑과 진심 어린 존중은 결국 그 어떤 지독한 편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사라. 저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올해 봄 저는 마침내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초청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주제는 의료 현장에서의 문화적 감수성과 환자 존중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저는 아래에 앉아 있는 수백 명의 의료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저는 바로 이 병원의 응급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낯선 타국에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뛰어난 전문성과 저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존중심으로 저에게 생명과도 같은 큰 안도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제 남편 이지훈 선생님과 김소진 간호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병을 치료받은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진 그 위대한 따뜻함의 증인이자 한국 사회가 품고 있는 경이로운 포용력의 증인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수많은 의료진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젊은 인턴 의사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사라 선생님,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적 존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적 지식을 완벽하게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 없이 열린 마음,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존중하려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은 당신 앞에 누워있는 그 환자는 국적이나 종교를 떠나 우선 한 명의 소중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강연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5년 전 제가 실려왔던 응급실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그 복도에는 이제 글로벌 환자 케어 센터라는 반짝이는 새 간판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다 당신 덕분에 시작된 거야. 옆에서 걷던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당신들이 낯선 이방인의 목소리에 기꺼이 귀를 기울여주고 배우려 했던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시작된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서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 계신 아버지도 영상통화로 함께 하셨죠. 사라.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는 네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너는 우리의 전통을 저버리지 않았고 동시에 너만의 자유도 잃지 않았어. 너는 그 아름다운 균형을 스스로 찾아낸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건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이해해주고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통화가 끝난 후 남편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가끔은 카타르가 그립지 않아? 가끔은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진짜 집은 여기, 서울이에요. 당신이 여기에 있고, 우리 아담이 여기에 있고, 나의 일이 있고, 나의 꿈이 살아 숨쉬는 곳이니까요.
저는 천천히 발코니로 걸어 나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 도시의 맥박치듯 반짝이는 불빛들은 여전히 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담이 제게로 달려와 제 치맛자락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야기해줘. 저는 아담을 번쩍 안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오늘 엄마가 진짜로 있었던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옛날 옛적 아주 멀고 뜨거운 사막 나라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단다. 제 아들에게 저의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이며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이고 무엇보다 위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을 뒤흔들 만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디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서 두려움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다름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타인을 뼛속 깊이 존중할 줄 아는 위대하고 따뜻한 나라입니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 진짜 이유는 단순히 첨단 의료기술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 고귀한 철학에 있습니다. 저는 사라 알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을 벗어던지고 자유를 찾은 이야기, 운명 같은 사랑을 찾아낸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이 찬란한 도시 서울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낸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창밖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는 저마다의 간절한 이야기, 간절한 꿈, 그리고 눈부신 희망을 품고 있겠죠.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제가 강남역에서 쓰러졌던 그 운명적인 오후에 시작되어 롯데월드타워의 빛나는 야경 아래에서 활짝 피어났고 지금 이 열정적이고 따뜻한 도시 서울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진정한 자유를 찾아 헤매고 있다면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자유란 모든 것을 무책임하게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할 권리를 당당히 거머쥐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가장 연약하고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순간 기꺼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인생 그 자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